유언장 쓰는 거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이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재벌들이나 유언장 쓰지 나야 뭐 집합하는데 뭘 쓰고 말고 하냐 그러는데 그 집합관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재벌들도 안 씁니다. 유언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네. 쓰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유언장 쓸 때입니다. 삶의 리듬에서 가장 큰 반복점이 은퇴기 아닐까 싶어요. 네. 또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치니까 그러면 노인으로서 내 삶에 관련된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일이 그 시작 아닌가 싶습니다. 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또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컨텐츠를 늘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잘 살고 계십니까? 잘 사는 것 영어라고 웰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 웰빙에 대한 욕구만큼이나 어쩌면 웰다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한 시대에 접어들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65세 이상의 노령 인구가 이제 100만을 육박하고요. 10년 뒤인 2033년도간 가면 약 1,500만 명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도 이제 웰다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그것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로 던질 때가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벌써 한 4년이 됐군요. 리타이어를 하시고 웰다잉 운동에 앞장서고 계시는 웰다잉 문화운동의 원혜영 공동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국회의원 같으신데 5선 국회의원을 지내셨잖아요. 5선을 했고 그 중간에 제가 부천 탄생이고 부천에서 정치를 했는데요. 부천시장을 2번 했습니다. 그러시니까요. 그래서 총 7선의 선출직 공직자로 일했습니다. 부천은 저는 군대 생활을 부천에서 했어요. 그래서 되게 정감 있는 동네인데 어떠십니까? 지금 이제 한 2달 있으면 이제 총선인데 리타이어 안 하셨으면 지금 막 열심히 선거운동을 계획하시고 막 유권자들 찾아다니고 그러실 텐데 지금 웰다잉 운동이라는 전혀 다른 인생 행로를 개척하고 계신데 어떻게 다르신가요? 제 정치적인 단계를 웰다잉 관점에서 보면 정치는 임기가 없습니다. 4년 계약직이죠. 그렇죠. 내가 또 뽑아줘야 4년 계약직을 계약하시죠. 그래서 저는 명예롭게 물러나는 것, 뜻대로 정치를 마무리하는 것도 나를 지지해준 또는 나를 안 뽑아줬더라도 내가 대표했던 시민들, 유권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흔히 하는 말로 자기 일을 마치고 돌아서는 뒷사람의 사람의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된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걸 염두에 두고 당연히 그런 걸 실천할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뭐 저희는 아시는 것처럼 뭐 경제 관련된 얘기를 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 원혜영 의원, 원혜영 대표님 그러면 풀무원이 이렇게 연상이 돼요. 그 부친이신 그 원경선 회장님이시죠? 풀무원 농장 창업하시고. 근데 풀무원이라는 회사는 원혜영 대표님께서 창업하셨던 거 아닌가요? 그것도 콩나물 회사, 식품회사 풀무원은 제가 시작을 했고 지금 그 회사의 이사회장으로 있는 남승우 사장과 함께 하면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저는 일찍 이 사회운동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정리했고 현재 남승우 회장이 오늘날의 풀무원을 키웠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풀무원 할 때마다 왜냐하면 남승우 회장님은 기업가로서 유명하셨지만 대중에게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알려진 원혜영 당시 의원님을 항상 이 풀무원 콩나물을 사면서 기억했던 아주 이색적인 그런 커리어도 갖고 계신데 근데 저 유권자들 기억 속에는 5선 의원이나 하셨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님도 좀 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하셨을 법하다. 그런데 그 2가지 다 안 하시고 그냥
리타이어를 하셨더라고요. 국무총리야 대통령이 시켜줘야 하는 거니까 네. 제 선택 범위에 있는 게 아니고 국회의장은 다선 의원 예. 또 다수당의 다선 의원이니까 예. 제가 이번 20대 4년전에 진출했다면 아마 이제 오하순위에 들어가 이끌 받았을 때 좀 해보는 걸 그랬나?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게 인지상정이죠. 예. 다만 저는 내 삶은 내 뜻대로 예. 특히 정치는 명예롭게 마무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소신을 지키는 게 네. 더 의미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군요. 어쩌다가 웰다잉이라는 화두, 웰다잉 운동을 하시게 되셨어요. 네, 한 10년쯤 전에 네. 국회에 어떤 세미나를 갔더니 요즘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생기는 문제인데 예. 인공호흡기 기구 심폐소생술하고 그리고 식물인간 상태에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난 저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렇게 안 하도록 해주세요 라고 해도 이게 안 됩니다. 법적으로 안 되는 건가요? 병원이 의사가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할 수 있는 치료 행위를 다 하라. 이게 정해진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법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 유래가 어떻게 되냐면은 2008년도 9년도쯤에 세브란스 병원에 김할머니가 입원하셨어요. 네. 그런데 수술 준비를 하다가 잘못돼가지고 인공호흡기 끼고 몇 달을 식물인간 상태로 계시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가족이 보니까 너무 고생을 하시고 어허.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평소에도 내가 저런 상태가 되면은 무의미한 연명 치료하지 말아라. 그 부탁을 했었다. 예. 너무 고생하시고. 이게 유지다. 예. 그러니까 그게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우리가 처벌받으니까 안 된다. 그래서 재판까지 가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는데 판결의 핵심은 헌법에 행복추구권이 보장돼 있다. 그 행복추구권은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결정한다. 네. 하는 자기결정권의 논리로 그 김할머니가 승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연명 치료도 중단할 수 있는 게 행복 추구라는 측면에서 나의 권리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 네. 그래서 그 논리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률. 그래서 연명의료 결정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연말에 드디어 나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고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지사나 또는 대학병원에 가서 등록하신 시민이 2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벌써요? 그래서 예. 큰 흐름을 잘 잡아가고 있고 이제 남은 문제들은 이를테면 인공호흡기는 안 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인공영양급식은 거부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상하죠. 이게 훨씬 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생명이 꺼져갈 때는 예. 호흡도 어렵지만 음식물 섭취도 어렵고 그렇죠. 물 섭취도 어렵죠. 예. 그게 자연적인 흐름인데 그걸 어떤 건 활용하고 어떤 걸 활용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 차츰 나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제가 배우게 된 게 연명의료에 대한 장기결정뿐만이 아니라 장리 절차에 대한 결정, 장기기증에 대한 결정, 또 내 유품을 어떻게 정리할 건가에 대한 결정, 특히나 내 생명에 대한 결정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이라면 내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유언장을 쓰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문제들이 다 내 자신의 결정이라는 책임과 권한으로 수렴되는구나. 그래서 내 삶을 내 뜻대로 잘 마무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기 위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구나. 이런 걸 좀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걸 좀 알리는 게 제가 은퇴한 이후에 네. 제가 법 제정에 앞장선 이 사람으로서 AS를 관점으로서도 의미가 없고 네. 워낙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인데 예. 이게 21세기 최근에 발생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닥쳐온 미래인데
위기의식 내지는 문제의식이 약합니다. 이거 좀 알려드리는 게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웰다이먼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부모님 장례를 이렇게 치르다 보면요. 그 연명 치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는 견해 차이를 자식들 간에 또 남아있는 유족들 간에 이렇게 그게 또 불화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연명 치료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웰다잉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도 내가 남긴 어떤 재산에 대해서 내 후손들이 뭐 다툼이 있다거나 사실 그것도 무의식 중에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웰다잉이 꼭 연명 치료에 대한 어떤 개념적이와 그거에 대한 실천의 범주를 넘어서서 뭔가 훨씬 더 그 다른 포괄적인 의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삶의 마무리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고 내가 결정하는 준비와 노력, 그걸 사회 문화로 만드는 게 웰다잉 운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례 문제 같은 것도 근자의 코로나를 겪으면서 사실 조문객을 못 받으면서도 빈소를 지켜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점점 이제 개인화 되는 과정 속에서 꼭 빈소를 4일간 열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도 있고 좀 많이 생각해보고 그런 것을 내 뜻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그 재산 문제 있잖아요. 그것도 미루다 그 재산에 다소에 관계없이 그냥 남겨져 버린. 그래서 이 자식들 간에 법적인 분쟁도 하고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 유산상속에 대한 법적 분쟁이 우리는 뭐 재벌 회장님 가문에서나 있는 건 줄 알았더니 그다지 크지 않은 유산을 가지고도 법적 분쟁을 하는 가족들이 많은데 그래서 대표님께서는 이것도 미리미리 유언장을 좀 쓰자 이런 운동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이혼 소송이 아주 많은 국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혼 소송 건수를 훨씬 능가한 게 바로 상속 소송입니다. 왜 상속 소송이 이렇게 많이 생겼을까요? 유언장을 안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언장을 쓰면 법적 기준과 요건에 갖춰서 당연히 쓸 것이고 그러면 거기에 불만이 있더라도 가족이 그렇죠.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분쟁을 미리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회피하다 보니까 결국 내가 결정할 일을 미루다 보니까 자녀들이 싸우게 되고 내가 결정할 일을 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어르신들이나 이렇게 여쭤보면은 이 사람아 내가 지금 뭐 집한테밖에 없는데 무슨 유언장이냐 이렇게 내가 뭐 재벌회장도 아닌데 이런 정서가 우리 노령층 그 어르신들 중에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유언장은 나의 소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일종의 문화와 현실의 시간차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죠. 지난 수천 년의 문명사에서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부를 축적한 시대는 최근 100년 이내고 그렇죠. 그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는 경우가 물론 아직도 그렇지 못한 경제적 어려운 나라가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발전했다고 하는 나라들의 경우에 중산층 옛날에 그 효시는 부르주아지가 형성되고 그것이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로까지 확산되는 시점은 최근 몇십 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유언장을 쓸 일이 없었습니다. 수천 년간 내려온 가난의 대물림 속에서 뭐 나눠줄 게 있어야 유언장을 쓰는 말도 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다. 또 예전에 뭐 당자가 다 상속된다든지 그런 관습도 있었고요. 인류 역사상 최근 수십 년 사이에 우리 한국은 그야말로 최근 8, 90년대 이후에 생긴 문제였지만 부를 축적한 세대가 예. 늙어가고 죽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930년대 말부터 40년대, 50년대 생들 네. 열심히 공장 가서 일하고 가게에서 일하고 또 남의 집에서 도보살이 하면서 일해가지고 피땀 흘려서 모은 돈으로 집 한 칸씩 마련을 한 시민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렇죠. 이분들이 늙고 죽고 갖고 있는데 과거에 할아버지 때부터 유언장이란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는 문화가 지배하는데 현재 생활 환경은 써야 할 필요가 확실하게 생겼는데 예. 그걸 인식하고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화적 지체 현상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뉴스를 통해서 그 재벌 회장 몇 분은 뭐 이게 후손들이 뭐 이 정신 감정을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그 소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흔히들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이나 재벌들이나 유언장 쓰지 나야 뭐 집 한 칸 있는데 뭘 쓰고 말고 하냐 그러는데 그 집 한 칸 때문에 자녀들이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리고 재벌들도 안 씁니다. 예. 최근에 어느 아주 우리나라 대표적인 재벌 그룹의 네. 승계 이후에 소송이 생겼는데 요 근처에 있어요. 네, 예. 유언장을 안 썼기 때문에 발생한 그렇죠. 문제입니다. 네. 유언장을 다 법적인 요건 갖춰서 썼으면 훨씬 가닥에 잡혀서 그런 불필요한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안타깝고 그리고 또 최근에 요 근처라고 했으니까 또 이 근처에 어느 유명한 교회에서 그 자식들이 상속 소송을 했습니다. 네. 그거는 유언을 남기긴 남기셨는데 어머니가 그 유언을 할 때의 상태가 건전한 건강 정신 아니다. 상태였느냐 아니냐 갖고 싸웠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맑은 정신에 건강할 때 썼으면 그러한 분쟁이 없었을 텐데 네. 또는 미리 유언장을 써놨다면 그런 가족 간의 다툼이 없었을 텐데 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유언장은 재벌들은 쓰고 집 한 칸에 있는 사람은 안 쓰는 게 아니라 재벌들도 안 쓰고 집 한 칸에 있는 사람도 안 쓰고 아무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좀 우리가 유언장을 쓰는 문화를 좀 만들어 가야 이런 사회적 갈등이나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네. 유언장을 써야 되지 않을까? 쓰면 좋겠다고 생각할 때 예. 그때가 유언장 쓸 때입니다. 아마 생활 리듬으로 보면 삶의 리듬에서 가장 큰 변곡점이 은퇴기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또 법적으로는 65세 이상은 노인으로 치니까 난 노인 같지 않은데 그래도 나라가 노인으로 하고 지하철도 공짜로 풀려준다니까 그러면 노인으로서 내 삶에 관련된 준비를 좀 하면 어떨까 하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는 일이 그 시작 아닌가 싶습니다. 대단히 실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대표님은 어떻게 그 유언장을 언제 쓰셨나요? 예, 저도 웰다잉 운동을 하면서 예. 이런 걸 강조하다 보니까 예. 저도 좀 써놔야 될 거라고 같아서 예. 썼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쓰는데 예.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산에 대한 문제가 핵심이지만 그것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유언장은 내 삶에 대한 정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리고 그중에 정말 일부는 우리 사회에 좋은 일에 쓰라고 유산기부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걸 포함해서 결정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관계를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인에게, 예. 자식에게 평소에 말로 하기 어려웠던 사랑했다는 말, 고마웠다는 말, 또 미안했다는 말. 그걸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그걸 보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그 장례 이후에도 두고 그렇게 있겠죠. 뭐 그 취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어느 날 유언장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A4를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써가지고 저 책장에 잘 안 읽던 책 안에다 딱
꽂아 넣는다고 그게 유언장이 되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안 발견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야, 변호사를 불러야 되나 또 공증을 해야 되나 법적 절차가 이게 딱 취지에 맞는 어떤 유언장의 형태가 있는가 이걸 몰라요,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예 유언장 쓰기 운동의 초점을 쉽게 써보자. 예. 이렇게 잡았습니다. 예. 유언장을 한 번 쓰는 걸로 완성된다. 끝이다. 손도 못 댄다. 그렇게 생각하려면 완성도가 높은 유언장을 써야 되니까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관에 있어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신경을 쓰다 보면 제표에 지쳐요. 그렇죠. 야, 이거 정말 그 유언장을 써서 색깔 피었다 꼽아놓는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 비상금 안에 모르게 잘 둔다고 잊어버려요. 열심히 궁리해서 해놓으면 잊어버려서 못 찾고 또 너무 쉽게 눈에 띄면은 네. 그건 또 아무 사람 발에도 채이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정식으로 작성하고 이래 공증 그걸 하러 갈까? 그럼 예. 다 그게 돈 그렇죠. 비용이잖아요. 그리고 증인까지 데려가야 돼. 예. 아이고 아니 죽지렴. 그리고 나중에 아직 미루게 되게 되고 남세스러워요. 지금 와서 뭐 그렇습니다. 돈도 그래서 없어서 뭐 이렇게. 유언장 쓰는 거가 완성이 아니라 시작이다. 아하. 그래서 명칭조차를 유언장 쓰기를 우리가 유언장 써보기 캠페인으로 바꿨습니다. 써보기. 일단 한번 써보시라니까요. 별거 아닙니다. 생각대로 예. 너무 형식이나 이런 데 구애받지 말고 예. 편하게 써보세요. 그럼 뭐 책감표에 뒀다가 연말쯤 가서 다시 한번 보면은 예. 우리 일반 서민들이야 무슨 뭐 재산 관계가 큰 변화가 있겠습니까만 마음은 변화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달라질 거고 또 재산을 어떻게 내가 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또 생각의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유언장을 가볍게 쉽게 써보자. 그 다음에 또 보관도 쉽게 하자. 근데 그게 개인의 노력으로 어렵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와 같이 고령화의 문제를 겪고 있고 20년, 30년 선행하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모델이 우리가 참고할 게 많은데요. 아마 일본도 유언장을 쓰는 문화가 많이 확산이 안 돼 있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게 동해번 지진 나서 그 도시가 원전 근처 도시가 파괴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도시계획을 새로 해야 되는데 토지 소유자들이 확인돼야지 그 뭐 수용도 하고 뭐 매수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제대로 상속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 일본이나 지방에 별로 재산 가치가 없으니까 상속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에 그 여러 가지 차질이 작동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야 이거 유언장을 쓰게 해야겠구나는 그런 인식이 그 일본의 조야에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의 등기소는 우리나라하고 달리 법무부 소관, 그러니까 행정부 소관이고 곳곳에 아마 우리 동사무소에 중하게 많이 있는가 봐요. 네. 거기 가서 한 달에 몇 천에 그러니까 우리는 몇만 원. 몇만 원만 내면은 쉽게 간단하게 또 확실하게 유언장을 보관해 줍니다. 네. 그러더니 최근에는 또 아예 이 디지털 시대에 뭐 종이에 연필 아니 볼펜으로 또박또박 자기 이름 생년월일 주소지 써야지 의미하거든요. 예. 그거를 디지털 유언장을 허용하지 않는 그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본에서요? 네.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 비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굉장히 그렇죠. 발전이 안 된 나라로 우리가 치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를 앞서나가는 저도 말씀드렸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워낙 이 고령화에서 발생하는 수요가 있죠. 여러 가지 문제가 크다 보니까 이 릴타임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정부도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그러네. 나서서 도와주고 활성화시켜야겠다 이런 인식들이 생긴 것 같습니다. 왜 대표님 주변에 대표님이 이런 운동을 하시니까 아이고 좋은 취지라고 이렇게
유언장을 쓴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친한 분들 중에도 유언장을 쓰기 전과 쓴 이후의 생각과 삶이 좀 뭐가 변화가 있다고 합니까? 유언장은 죽고 나서 혈액이 발휘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최종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유언장을 쓰는 것은 내 삶의 현 시점이거든요. 예. 앞으로 제가 몇 년을 살지 또 뭐 십몇 년을 살지 예. 모르는 일이거든요. 한 번쯤 내 삶을 정리해 본 사람의 삶의 태도와 네.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한 자세는 예.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끌고가고 끌고 있는. 삶을 사는 분, 매듭지어 본 일이 없는 분과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저는 사전혁명으로 의향서도 그렇고 장례의향서도 그렇고 장기기증도 그렇고 또 유언장 작성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부부간에 친구간에 얘기해서 한번 작성을 하면 그 자체가 내 삶을 한번 정리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네. 새로운 출발에 굉장히 그 토대가 된다는 그런 것을 느끼고 또 많이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런 걸 썼노라고 그러면은 자식들은 재산이 많으면 많을수록 굉장히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를 주셨나, 또 우리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혹시나 미리 유언장을 썼다는 거를 자식들한테 알리거나 이렇게 하면은 조금 뜻하지 않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한다는 거는 예.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거든요. 그게 무서워서 밀어두면 그게 하는 말로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죠. 예.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예. 그것 때문에 의좋게 지내야 할 형제나 심지어는 어머니 또는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굉장히 안타깝고 또 내 삶의 주인 입장에서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책임감을 느껴야 되겠죠. 그러니까 미국의 경우는 자료를 보니까 이 유언장을 쓰는 경우가 50%? 성인의 56%라고 저는 자료를 봤습니다. 근데 그럴 것 같아요. 미국의 이 대학들, 특히 명문 대학들은 엄청나게 큰 펀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 기부금에 의한. 그래서 아마도 자산이 많은 분들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의 웰다잉을 준비하면서 쓴 유언장에는 어쩌면 그 치열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부분에 대한 회한과 함께 나도 뜻깊은 뭔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더 많이 들 것 같긴 해요. 막 임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습니다. 또 56%가 유언장을 쓴다는 거는 너도 나도 다 쓴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내가 유언장을 쓸 건가 하는 낯설고 아주 새로운 문제에 부딪혀서 혼자 끙끙하는 게 아니고 그냥 흘러간 예. 그래 다 하는 거니까 하게 돼 있으니까 부담이나 갈등도 적을 것 같고 그거는 아마 그런 문화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 문제도 있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그런 거를 잘 정리하지 않으면 재산 문제가 내 뜻대로 처리가 안 되고 그냥 우리처럼 무조건 가족 상속이 아닌 네.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에는 그 레가시 10이라고 네. 그 자기 자산의 10%를 유산 기부하는 11조 기부하기죠. 근데 그런 것들도 막 우리가 사회적인 캠페인으로 해서 뭘 기부를 합시다. 뭐 기부한 사람도 알리고 막 이렇게 막 그런 케이스들보다는 유언장을 쓰게 하고 그럼 유언장을 쓰다 보면 그래 어차피 나는 돈 갖고 갈 수는 없는 거고 10% 정도는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가 도네이션 하지. 그래도 유가족한테 90%는 가는 거니까요. 그런 어떤 유언장을 많이 쓰면 쓸수록 공적인 어떤 기부금이나 이런 건 늘어날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놀랐는데요. 영국이나 미국이 대표적인 기부 문화 국가 예. 아닙니까? 네. 영국은 기부금 품목금액의
총 30% 이상이 이 유산기부 레가시텐으로 네.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세제 혜택도 뒤따르고 당연히.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지금 이제 기빙 플리지, 예. 저빌 게이츠나 이런 거대 재벌 부호들이 재산의 50% 이상 기부하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카네기 같은 사람이 그 기부의 저 상징적인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카네기가 한 말 중에 부자로서 산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라. 근데 부자로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실제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를 해서 카네기 재단을 만들어서 네. 수천 개의 도서관을 만들고 박물관을 만들고 네. 그랬죠. 근데 그렇게 뭐 50% 또는 100% 기부하는 것은 너무 부담이 될 것 같고, 네. 영국의 레가시텐, 이게 우리 종교생활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한 게 이게 11조 개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정도 아니면 좀 더 쉽게 전 유산기부도 쉽게 해먹이 이걸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 재력이 있는 분들은 부동산 말고도 약간의 주식이라든가 금융자산이 현금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거의 10%라도 그거의 반이라도 네. 또 다른 형식으로는 내가 죽을 때 나를 애도하는 분들이 애도의 마음으로 성의를 표시한 부조를 장례 비용을 제하고 나머지를 어디 꿈나무 탁구 선수 키우는 데 쓰라든가 결식 아동을 돕는 데 쓰란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거 참 좋은 생각이시죠. 그렇게 유산을 전체를 10%다 합쳐갖고 계산해 갖고 나누자면 이것도 또 부담될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중에 만만한 거 딱 한 토막 칠만한 거, 그것도 10%든 20%든 그거라도 우선 한번 해보겠다고 결심하고 그다음에 유언장에 써놓으면 그 혹시 생각이 잘 정돈되고 그러네요. 그 유언장도 아마 몇 년 뒤에는 훨씬 더 잘 다듬어진 형태로 내 뜻이 충분히 또 발전된 형태로 네. 담겨 있지 않을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의금도요. 조의금도 형편이 좋으시거나 또 평상시에 유지가 내 장례식에 조의금 받지 말라고 하는 분들이 좀 늘어나시더라고요. 네. 어쩔 때 가보면 당연히 이제 조의금을 갖고 갔는데 조의금 사용합니다. 정중히 사용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의미는 있는데 차라리 유언장에 그런 성의의 금액을 받아서 장례 비용을 제한 거는 어려운 분들에게 하라 이렇게 해놓으면 네. 또 그게 조의금을 하는 분들에게도 알려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의금이 이렇게 좋은 데로 쓰일 그 통로가 플로잉의 통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네,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절대적으로 이거는 옳고 꼭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법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관행이 부조를 다 받는 거니까 받고 또 그렇게 또 부조를 너무 이렇게 받는 관행이 여러 가지 좀 부담을 주니까 나는 안 받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근데 또 다른 방식으로서 부조를 받되 이렇게 뭐 천주교회 같은 데는 쌀로 화환을 안 받고 그렇죠. 쌀 화환만 네. 받아요. 그 쌀이 아마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 데 쓰겠죠? 그러겠죠. 예. 그런 식으로 뭔가 당신의 부조가 그 고인의 뜻을 대로 이렇게 좋은 일에 우리 사회를 조금이라도 좀 더 아름답고 따뜻하게 만드는데 네. 쓰고자 합니다. 또는 썼습니다 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로 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어쨌든 제가 이제 순서 시작하면서 웰빙도 그렇게 중요합니다만은 웰다잉도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그런 사회가 돼 간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오선 의원으로 전개를 대하신 원혜영 대표님께서 웰다잉 문화운동을 이렇게 펼치고 계신다는 거를 잘 모르시죠. 저도 한 2주 전에 우연히 신문에서 그 기사를 보고 이게 참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원 대표님을 이제 모시게 됐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시고요. 이것도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아직 한참 남은 이벤트인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씩 준비하는 게 우리 사회의 건강한 장례 문화나 또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이런 것들을 막는 일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치인으로서 모신 건 아닙니다만 선거의 시즌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한 두어 달 이렇게 있으면 이제 총선이 있는데 이건 뭐 정파 이런 걸 떠나서 국민의 소중한 한 표, 유권자로서의 권리 이런 걸 어떻게 좀 현명하게 행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정치의 양극화입니다. 그리고 너무 편중되게 강경한 입장이 양쪽을 주도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합리적이고 타협적인 어떤 정치를 기대하는 분들이 기대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게 정말 큰 걱정거리입니다. 정치라는 게 이해관계가 다른 세력들이 서로 싸우면서 타협 조정하고 하는 것이고 그 흐름 속을 크게 결정하는 게 선거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방향을 잡아주는 거죠. 근데 이 좀 흔히 말하는 중도적인 사람들, 좀 더 합리적이고 그런 정치 문화를 바라는 분들이 정치에 대한 기대를 하지 못하고 점점 소외돼가고 무관심해지고 그래서 정치가 당신들만의 잔치로 이렇게 점점 좁혀져 가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뚜렷한 해법이 안 찾아진다는 것. 먼저도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안 될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기를 못하는 게 정말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치권도 우리 경제 혹은 우리 사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훨씬 주도적인 역할을 후배 정치인들이 좀 잘 해주시기를 원 대표님을 모시면서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뵈니까 뭐 현역 시절보다도 훨씬 더 건강해 보이시고 그때보다도 훨씬 더 표정이 더 온화하시고 밝아 보이셔서 이 웰다잉 운동을 굉장히 오래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근데 저는 제가 꼭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웰다잉은 내 삶에 대한 내 결정권을 인식하고 실천하는 일이거든요. 내가 유언장을 미리 쓴다 그래서 사전자 명의의 의향서를 미리 등록한다 그래서 안 죽을 걸 죽거나 늦게 죽을 걸 빨리 죽는 게 아니고 현재 내 삶을 좀 더 진지하게 뜻있게 매듭 짓고 그걸 바탕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좀 더 준비되고 잘 정리된 삶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웰다잉 문화야말로 우리 사회의 품격을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공호흡기 낄지 안 낄지 가지고 자녀들이 부모 누워 있는데 싸워야 되는 일. 게다가 재산 문제 가지고 왜 이렇게 지내야 할 변호사 비용만 나가는 일. 각각 변호사 따고 사가지고 싸우는 일.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특별히 왜 지금 웰다잉이냐 하는 점에서 이 초고령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대비 없이 하면서 닥쳐와서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어떤지조차 모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초고령 사회, 전 인구의 20%가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노인인 사회, 고령 사회가 오래 있었어요. 그거보다 고령화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진행되니까 그 위에 초고령 사회가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우리도 거기에 진입을 했고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입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유언장 쓸 일도 없었고 뭐 쪼개줄 재산 논밭이 없으니까 그랬던 거고 장례도
동네의 관습대로 그냥 치웠지 무슨 뭐 비싼 관 비싼 수익 이런 거 없는 거죠. 이 연명의료도 옛날에는 다 환갑 전후에 돌아가시고 노안으로 별세. 그렇죠. 늙으면 당연히 죽는 거로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자연사라는 게 사망 원인에 없습니다. 사망 진단서예요. 네. 사망 원인이 병사, 이 외의 인사, 병이 아닌 다른 원인, 뭐 자살, 뭐 교통사고, 기타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이 태어나서 건강히 살다가 마지막에 죽는 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게 자연스럽잖아요. 네. 자연사는 항목이 법적 인식에 없습니다. 예. 병으로 죽어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인공호흡기 끼고 심폐소생술하고 투석하고 그런 게 없었고 그냥 네. 노안으로 별세인데 네. 지금은 노안으로 별세가 아니라 무슨 병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병을 끝까지 때려잡는 게 현대의학의 과제라고 성스러운 임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병원이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또 자녀들도 우리 어머니 이대로 못 보냅니다. 뭐든지 다 해주세요. 무조건 살려주세요. 네. 그러면 합리성이 없어집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결정하는 일들이 많아진 세상입니다. 초고령 사회 장수 시대에 그 내가 결정할 일들이 옛날에는 없었는데 지금은 많아졌다는 것이 웰다잉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잘 준비하고 실천해야 할 필요가 생긴 근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고요. 저희 3프로TV도 웰다잉이 조금 더 확산되는데 미력 하나마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이렇게 아직 연초라서 또 명절 목전이라서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계속 또 많이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인터뷰를 마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